새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역대 최고치의 투표율이 기록한 이번 전당대회, 과반이냐 결선 투표행위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친명 대 비명 간 계파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 참 치열한 상황입니다. 최종 투표율 역대 최고치인 55.10%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높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투표율이 이렇게 높았던 이유 먼저 좀 분석을 해볼까요? 역대 지금 전당대회와 달랐던 점은 우선 당원 100% 선거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게 거의 국민의힘은 역대 이제 명칭은 바뀌었지만 역대 전당대회에서 약 20년 만에 당원 선거인단 100%로 회기를 한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전당대회 자체에 대한 집중도를 굉장히 높였다, 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반부터 이게 전당대회 과정이 매우 논쟁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가 접은 분도 계시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논란도 있었고, 또 이게 중반 이후로 가면서 네거티브 문제가 불거져서 이게 그 공방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린 측면, 또 선거인단의 관심을 끌어올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선에 진출한 네 분이 정치적 컬러가 매우 상이한 네 분이 다양한 분들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자가 자신의 기반을 최대치로 확장하고 투표율을 끌어올리면서 이게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가지 않았나. 이 점은 전당대회 이후에 만약에 화해와 포용을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개혁적인 목소리부터 정통 보수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종 투표율 55.1%, 현재 국민의힘 당원이 8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무려 46만 명이 투표에 참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많은 인원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했을 때 인원도 많이 늘어났고, 또 그동안 당원들의 비중도 많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있어서도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전망을 했었는데, 좀 추이를 분석을 해보자면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시작할 때 이게 사실 그 내부 총질 체리따봉 문자로부터 전당대회가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이 쭉 있었어요. 근데 좀 처음에는 이게 정책이나 비전 이런 거보다는 이제 후보들 간에 네거티브 전으로 많이 흘렀는데, 크게 큰 줄기를 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윤심을 얻은 김기현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들 간에 이게 대결 구도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그 땅 투기 의혹도 이제 터져 나오고, 또 이제 당무 개입 이런 문제들도 같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이제 결과가 좀 예측이 이제 재밌게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김기현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국면은 분명히 맞는 것이고, 다만 김기현 후보는 이제 그 조직력에 의한 이제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투표율이 지금 너무 높잖아요. 55.1%로 네. 알고 있고 46만 명이면 그게 인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 범위는 넘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 이게 결국은 친윤과 비윤의 당원들의 투표율일 것 같은데, 어느 계층에서 투표를 많이 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높은 투표율은 결선 가능성을 대단히 높였다라고 보고, 그 결선을 갔을 때 2등 후보가 상당히 이제 유의미한 득표율을 한 2등이 나왔을 때에는 그 이제 반전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경선이 끝난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 이렇게 그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면 땅 투기 의혹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마지막에 또 시민사회 수석에 대한 그 공수처 고발건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대여 투쟁도 지금 선언한 그 후보도 있기 때문에 그 후유증, 그리고 이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된 그런 개입 등이 이런 것들이 의혹이 사실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큰 후유증에 쌓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깐 김현정 대변인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높은 투표율일수록 조직 투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에게는 굳이 따지자면 조금 불리한 쪽이지 않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이제 투표율의 주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2019년도 전당대회 때 25.4%였고 바로 이준석 대표가 됐던 2021년도에 47.51%였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더 올라가느냐 이걸 지켜봤어요. 본 이유가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그 책임당원이 2040이 확 늘어났잖아요. 그분들이 투표에 어느 정도 참가하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예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네.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첫째로 연령별 구성을 보면 2030 세대가 점하는 비율이 17% 정도 돼요. 책임당원 전체에서. 네. 그런데 50대 이상이 67%쯤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연령 구성으로 볼 때는 이게 전통적 투표 성향을 지닌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렇게 보고요. 역대 전당대회에서 영남 선거인단의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이번에는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4만 명의 선거인단을 무슨 조직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경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또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선거 투표하기 막판에 3, 4일 전에 보통 이제 지지를 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음으로 양으로 선거인단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그 추세와 크게 다르지 않게 가겠구나 하는 마음을 저는 가집니다. 여론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는 추세라고 하면 김기현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을 바로 하시는 직전 건가요? 2, 3일 전까지 여론조사를 쭉 보면 뭐 1위 후보, 2위 후보의 격차 이 문제도 있지만 제가 주위에서 본 것은 김기현 후보의 표하고 나머지 세 분 후보의 표 합계하고를 보면 그게 10% 이내의 격차로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게 10% 이내 격차 같으면 보통 정당의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앞서 나간 후보에게 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선 투표로 가지 않든지 네. 만약 간다 하더라도 김기현 후보가 50%에 육박하는 지지표를 얻지 않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자, 1위는 김기현 후보가 될 것이다 좀 힘을 실어주셨는데 결선 투표로 갈 거냐 말 거냐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일단 1위는 김기현 후보라고 역시나 같은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볼까요? 김기현 후보가 유력한 것 같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일단은 결선을 갈 거냐 말 것이냐가 하나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는 네. 것이고 투표율로 봤을 때 이제 투표 인원수로 봤을 때는 결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선을 갔을 때 이제 2등을 이제 누가 할지를 떠나서 2등을 한 후보가 얼만큼을 득표하느냐. 그러니까 최대한 그 1위인 김기현 후보의 격차를 줄인 상태에서 2등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반전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터진 그 대통령실의 그 불법 선거 개입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큰 건이거든요. 그것이. 근데 이제 결선을 가게 되면 또 그 토론회도 한 번 더 열리고 12일 날 하지 않습니까? 4일 뒤인 12일 날 투표를 하기 때문에 반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격차가 좀 벌어진다라고 하면 격차를 약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대세적인 측면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게 예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를 제외한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는 모두 결선 투표에 가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선까지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일관되게 네. 결선 투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1차 본경선에서 김기현 후보가 50% 이상 득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그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시는 보통 거죠? 이제 보면은 최근 중반을 넘어서면서 김기현 후보의 지지 추세가 네.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계속 강화되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의 숫자보다는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게 김기현 후보가 경향적으로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네거티브가 전개됐잖아요. 나머지 세 분이 김기현 후보를 집중 공격을 했는데 그게 중반 이후에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선거인단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네거티브를 싫어한다. 그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부분하고 후보들끼리 싸우지 말고 화합하라. 이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조사 추세로 보면. 그런데
나머지 세 분은 한 후보를 계속 공박했잖아요. 네.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의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이 된 거예요.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만약에 당원들의 명령에 따라서 조금 더 건설적이고 개혁적이고 당 운영 방향이라든가 공천 개혁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혁신 방향에 대해서 주력했다면 혹은 민생 문제를 주요 화두로 던졌다면 제가 볼 땐 지금보다는 그분들의 지지층이 더 넓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가 전혀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 주도의 전당대회 구도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점점 강화되는 추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악재, 판을 뒤흔들 악재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없다면 이 추세는 꺾이기 힘들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저도 그 말씀에 좀 동의가 되는데 다만 이제 그 동안의 여론조사가 다자구도에서 여론조사 중에 50%를 넘은 건 또 김기현 후보가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 40% 후반대여서 다만 이제 당원들 100% 투표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투표이기 때문에 당원 투표라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가반수를 넘길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김기현 그 후보 측 캠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다자 구도에서 50% 넘는 건 아직 없기 때문에 결선의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결선에 갔을 때 이제 저는 안철수 후보가 그런 각종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그것도 투표율 거의 뭐 3분의 2 정도 한 상황에서 갑자기 기자회견하면서 세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것도 혹시 결선을 염두에 두고 저는 한 행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도 뭔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결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선을 가게 되면은 그 남은 자리는 안철수 후보가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 저는 건가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하람 후보가 예상으로 선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치고 나가는 힘이 좀 이렇게 좀 약했던 것 같고 오히려 마지막에 주도권은 안철수 후보하고 그 황교안 후보가 오히려 더 이렇게 부각됐었거든요. 마지막에 안 보였어요. 천하람 후보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안철수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가 기자회견 할 때도 빠졌잖아요.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결과 이후에 선거 이후에를 좀 감안한 포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뭐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결선에 갈지 말지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결선에 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짚어주셨거든요. 물론 1차 본경선 때 과반을 넘겨서 김기현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결선에 간다면 앞서서 김현정 대변인께서 잠깐 짚어주셨던 시나리오 중 하나인 나머지 후보들의 세가 결집해서 김기현 후보를 역전할 가능성도 그럼 없다고 보시는 건지요? 네, 제가 이제 이게 결선 투표로 안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투표가 끝나고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 보면서 저도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단하기 힘들다. 그래서 이게 세게 뭐 말씀은 드리지만 저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요. 이렇습니다. 이제 결선 투표로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결선 투표에 탈락한 두 분의 지지자들의 표가 한 곳으로 쏠리느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념 스펙트럼으로 보면 제일 왼쪽에 천하람 후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있고, 그 다음에 김기현 후보가 있고, 오른쪽에 황교안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황교안 후보 지지표가 김기현 후보를 뛰어넘어서 안철수 지지로 확 가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천하람 후보 지지표가 안철수 후보를 뛰어넘어서 확 100% 가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합집산의 가능성을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한 사람의 지지표가 100% 다른 후보에 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통상 경험칙으로 계산을 해보면 많으면 7대3, 적으면 6대4로 분열이 돼서 만약에 60%가 A 후보한테 간다면 40%는 B 후보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후보가 지금 앞서 나가는 그 지지도의 성향을 볼 때 결선 투표로 가더라도 다른 후보 세 분의 표가 똘똘 뭉치기는 힘들어서 제가 볼 때는 역시 결론에는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 4인 4각구도 레이스가 처음 시작될 때 이 연대에 대한 해석을 보면은 기존의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 그리고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좀 같이 묶여가지고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후보들의 행보를 보면은 최근에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현 후보에게 사퇴하라 좀 강하게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천하람 후보는 이제 자신이 결선에 올라가겠다면서 안철수 후보와 조금 거리를 두는 양상이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새로운 해석을 해보자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당대표 후보 4명에 대해서 각자 다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다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후보, 김기현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심한 공격들, 네거티브적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일체에서 끝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표심들이 투표율을 높였다고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또 이렇게 해서 총선 승리나 땅 투기 의혹 이런 것들 그리고 당무 개입 이런 문제들을 안고 가면 큰일 나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후보들을 지지하는 표심들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올라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결선을 딱 가지 않고 끝나면 이제 거기서 끝나겠지만 결선에 갔을 때 그리고 전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등 후보가 예상외의 득표를 했을 경우에는 그 4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저는 그 반란도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원들은 누구보다도 정치 고관여층이고 윤석열 정부를 사심없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분이고 총선에서 이기길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됐을 때 그것을 충족시키냐에 대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죠. 왜냐하면 1, 2등 간의 격차가 줄었을 때. 그런데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거 이후에 휴유증이 전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땅 투기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 고발도 했고 대여투쟁까지 하고 있다는 이런 마당이기 때문에 그 짧은 4일 동안에 그런 것들이 당원들한테 먹힐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게 1, 2등 간에 이렇게 바뀔 가능성도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존재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황교안 후보가 대여 투쟁까지 불사하겠다.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김기현 후보 이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다. 계속 끌고 갈 것이다. 좀 강하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좀 대치를 이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정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치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 결선 투표에서 10% 이내 1, 2위가 10% 이내의 격차로 간다면 네. 우리가 상상 가능한 모든 일을 다 시나리오를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신 것 자체가 지난 총선 때 당대표직 참패로 당대표직 내려놓고 난 뒤에 공개적인 정치 행보를 처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의 존재감을 수면 위로 드러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승리와 상관없이 자신이 믿는 가치, 자기를 지지하는 강고한 기반, 그 부분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는 성격이 짙고요. 네.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이제 진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니까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해왔던 네거티브가 단지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특성상 지금 그걸 표명한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당의 분란이나 향후 당 입지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계산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계산해서 하신 건 아니고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옳지 못한 거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밝혀보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명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혹시나 결선 투표에 갔을 때 황교안 후보와 김기현 후보가 연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연대할 가능성은 황교안 후보가 벌써 차단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7, 8일 전에 한 언론에서 만약에 황 후보께서 못 나가신다면 누구를 밀겠느냐, 김기현 후보를 밀 의향이 있느냐에 보수 후보를 밀어야 된다, 정통 보수 후보를 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그게 간접적인 연대설로 퍼지고 나니까 황교안 후보께서 그것을 치고 나왔어요. 치고 나왔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울산 땅 문제로 네거티브를 지속적으로 네. 해왔고 급기야는 어제 안철수 후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네. 제가 볼 때는 연대의 문제나 이런 건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어제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나 그동안 대통령실의 의혹을 둘러싸고 사퇴를 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오후 5시까지 김기현 후보 사퇴하라 했는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전당대회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번 1차 투표 결과에는 뭐 이미 다 투표 끝난 다음에 거의 마지막에 한 거라서 이미 투표한 이유라서 이렇게 1차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네.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선이 간다라고 하면 이게 영향력이 크게 커질 그 가능성은 꽤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고 지금 사실 이 전당대회가 크게 이제 시작과 이제 전당대회 과정과 이제 마지막 과정 이렇게 세 단계로 좀 나눠 보면 모든 단계에서 그 뭐랄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에서의 그 개입과 관련된 것들이 다 비판의 지점들이 다 거기에 다 하나하나 다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뭐 시작할 때도 아시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 그 이제 이게 그 내부 총질한다라면서 찍어내기로부터 이 전당대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 시작됐을 때도 유력한 당시에 후보였던 그 유승민 의원도 찍어내기 위해서 룰도 바꿨고 또 그다음 바꾼 룰에 의해서 또 유력한 후보인 나경원 후보도 연판장 돌리고 뭐 해임시키고 그래서 또 불출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경선 과정에서는 또 안철수 후보가 유력하게 올라오니까 또 윤핵관들이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정무수석이 직접 발언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와서 이제 그 행정관에 시민사회 수석의 행정관에 불법 선거 개입까지 이런 의혹까지 같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그런 이제 좀 불법과 연관된 그런 과정들이 쭉 연계돼 있다는 측면에서 좀 나중에 이 선거 이후에 그 후유증 같은 것이 저는 좀 그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 결국은 이렇게 쭉 이렇게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가 흥행이 되고 혼행이 된 거 이런 요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흥행이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전방위적인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당협위원장들하고 의원들께서 김기현 후보 측에서 지지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공천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천과 관련된 것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향간 내는 뭐 5, 60명의 그 검사 출신 후보들을 공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그것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공천을 받기 위해서 납작 엎드렸던 그 당협위원장들이 그때는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 대단히 있을 것 같고 이것이 지금은 전부 다 지금 당정 일체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명예대표 얘기도 하고 당정이 지금 같이 뜻을 같이 해야지 정권이 성공할 수 있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논리가 현재 국민의힘 당원들한테는 먹히고 있지만 이 정치라는 게 생물이어서 어느 순간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하면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또 무너지는 게 이 정치의 생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후유증이 예상이 좀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참 말씀처럼 전당대회 초반부터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가 초반에 대통령실과 좀 대치를 이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좀 강하게 지적을 했고 안철수 후보가 이에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대통령실 인사가 단톡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한 이후에 이제는 강승구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하는 조치까지 했거든요. 조금 그 이전과는 다르게 강경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매우 아쉬운 지금 과정인데요. 네. 여야를 막론하고 역대 전당대회에서 고소고발전이 난무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국민의힘이 되돌아봐야 될 지금 이제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서 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차기 지도부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강력한 비전이나 대안 이런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의 일부 행정관이 이제 단톡방에 들어가서 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하면서 안철수 후보 측이 실명을 다 거론을 했어요. 네. 보니까 한 4-5명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위치가 뭔지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일탈인데 그 부분은 조사를 거쳐서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공수처에다가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을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이 자기가 위선으로서 지시를 했다는 정황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개입을 입증할 만한 무슨 게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수처에다가 고발한 것은 안철수 지금 후보가 전당대회 이후에
비주류의 핵심으로서 당내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든지 네. 하는 그런 뭐 향후 행보를 염두에 둔 상징적인 조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법률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거론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금 이게 당내 경선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걸고 나오는 건데 제가 볼 때 단톡방에 뭐 우리도 카톡에 단톡방을 쓰지만은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정치적 컬러나 지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의식 없이 해설 수가 있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문제없이 한 것이 실제로 전체 표심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느냐. 저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조사를 거치고 뭐 공수처에서 조사할 게 있으면 해서 적절한 뭐 조치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결국 개개인의 일탈의 인환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서서 잠깐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강경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가 향후 어떠한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초반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는 나는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후보다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에서 우리 똑같은 처지인데 네. 전당대회를 여러 번 겪으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후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를 보는데 안철수 후보 측의 전략은 시종일관 흔들렸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윤핵관을 공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윤안연대라고 해서 대통령의 복심이 나한테 있다라고 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다시는 그 용어를 쓰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 다음 쭉 오다가 다시 이제 대통령실과 김기현 후보를 분리시키는 대응을 해왔어요. 네거티브에 편성하고 하면서. 해오다가 이게 선거 막바지에 오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대통령실의 개입을 문제 삼고 나왔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초기에 예상했던 건데 천하람 후보가 처음에 딱 등장을 하니까 등장하자마자 많은 평론가들이 저도 그랬고 저분의 약진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 기반을 깔아먹을 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오른쪽에 김기현 후보한테 치이고 왼쪽에 천하람 후보한테 치이면서 샌드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체성에 맞는 기반을 상당 부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당대회 막바지에 그 부분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어제 기자회견은 네. 1시 이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표가 거의 끝나갈 시점에 한 거예요. 그러면 이번 투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는 아닌 게 분명한 거죠. 적어도 결선 투표나 아니면 그 이후의 행보나 그렇게밖에 추측할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안철수 후보가 들고 나온 이 문제 단톡방에서 일부 인사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한 건 개개인의 일탈이다라고 좀 그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근데 이게 지금 대통령실하고 김기현 후보가 이욕을 더 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인적인 일탈을 하더라도 녹취록까지 나오고 명백하잖아요. 그 행정관들 몇 명이 이렇게 관여한 것은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명백하게 그 당사자들을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 수사 의뢰하겠다 또는 해임 조치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캠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대통령실한테 조치를 요구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응. 그리고 김기현 후보도 전혀 자기랑은 상관없다는 식으로만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강하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는 처음에 그러니까 애매한 태도로 계속 선거 선거 운동을 했죠. 그래서 계속 지지율이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미련을 못 버린 거죠. 그 본인이 비윤인데 윤심을 계속 본인한테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 그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춤주춤 하다가 막판에 와서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두 가지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저 결선에 갔을 때에 그걸 가지고 한번 역전시키겠다는 의도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 분당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지금 거의 다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본인의 꿈은 대선인데 이렇게 해서 내가 여기서 국민의힘에서 대선이 가능할까? 이런 회의적인 생각도 지금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 나중에 본인의 명분을 만들게 하는 것까지 약간 염두에 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안철수 후보와 한교안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에 이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한 해석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인데 사실 이 두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모습을 보면서
왜 천하람 후보가 아니라 황교안 후보와 함께하지라는 해석도 많이 나왔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왜 함께하지 않은 걸까요? 천하람 후보는 이번 전대를 통해서 최대의 수혜를 얻은 후보입니다. 네.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기백도 보여줬고 당내에서 15% 정도 여론조사상의 기반이 있다는 것을 지금 수면 위로 드러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후보 네 분 중에서 혁신 아젠다를 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혁신 과제를 던지거나 할 때 또 2030 세대를 견인하고자 할 때 천하람 후보가 가진 영향력이라든가 힘이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분이 그게 겹칠 수 있는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자기하고 지향과 가치가 완전히 다른 황교안 후보하고 기자회견석상에 같이 설 이유가 없지요. 그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고요. 네. 예. 천하람 후보는 얻을 거 다 얻은 상황이다. 굳이 함께할 이유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도 그 행정관의 그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지적은 강하게 하고 있는 거고 네. 문제 있다라는 거고 윤핵 관의 전행이라든지 당무개입 이런 거는 비판을 하지만 그렇다 해서 안철수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하고도 결이 같은 건 또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정말 말 그대로 4인 4각 구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45분에 이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대표 과연 바로 결정이 될지 아니면 오는 12일에 결선 투표를 통해 결정이 될지 일단 첫 분수령으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오늘 청년 최고위원과 최고위원 후보자들은 바로 당선자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도 또 이준석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파 간의 해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양상이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지금 최고위원 후보는 그간의 여론조사가 몇 차례 나왔습니다. 1, 2, 3, 4, 5위 정도의 후보의 명단이 다 나왔고 그중에서 1, 2, 3위 정도는 순위가 바뀌지 않고 계속 일관되게 나왔고요. 청년 최고위원은 뭐 네 분인데 네.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저부터도 그분들 면면을 잘 모릅니다. 아마 전국에 계신 국민의힘 선거인단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 언론 노출 빈도수가 높은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이 이렇게 당선이 되게 되는데 어떤 전망을 좀 하시는지 들어볼까요? 그렇게 전망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한 20% 정도의 득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 천하람 후보, 천하용인인가요? 천하용인에서 4명이 이제 그 한 조처럼 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1인 2표여서 최고위원 중에 이제 허은하하고 김용태 의원이 네. 그 이제 천하람 후보를 찍는 당원들은 전부 다 4명을 같이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허은하, 김용태 의원이 20%의 득표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제는 이제 천하람 후보가 20%를 득표한다는 전제가 있어야죠. 하면 같이 그 정도 득표해서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와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1인 1표기 때문에 뭐 지금 그 이런저런 의혹이 휩싸였지만 그 누구죠? 저 청년 장해찬 최고위원 후보만. 장해찬 네. 후보가 압도적으로 거기는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변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변수라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람 후보가 20% 정도의 득표를 하면서 같이 이제 1인 2표의 서은하 후보하고 네. 누굽니까? 그 김용태 후보가 네네.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천하람 후보가 20%를 넘겨서 좀 득표를 하느냐 그 부근에서 이게 또 다른 변수 중 하나라고 하셨는데 사실 친 이준석계가 국민의힘에 좀 들어가면은 또 다른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저는 뭐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렬 투표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김기현 후보를 찍는 분은 최고위원 1인 2표를 행사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기를 원하는 후보들한테로 분산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8분 중에서 한 서너 분이 그런 분들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를 찍는 표는 그 4분으로 그러니까 양분이 돼서 분산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 천하람 후보를 찍는 표는 이준석계 2분한테로 갈 것이라고 네. 봐서 예측상 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1, 2위의 표차가 상당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오히려 뭐 현실화될 수도 있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네. 아닌 것 같다. 오늘 오후 2시에 본격적인 전당대회 막이 열립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또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뭐 대충 세 가지겠죠. 이 당내 화합을 당부하는 전대가 모두가 승리하는 용광로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제대로 된 입법 활동 국회 운영에 매진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입법 활동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 그걸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대승적으로 여야 협치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특별한 메시지 나올까요? 여야 협치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정 일체론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강조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1차 발표 바로 전날, 바로 전에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연설을. 또 이제 어쨌든 결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거를 또 애둘러서 당정 일체론을 얘기하면서 또 특정 후보, 김기현 후보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발언도 애둘러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돼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만찬에서 한참 경선 시작되기 전에도 그 전당대 꼭 가겠다라는 얘기도 좀 했고 또 하필이면 모바일 투표 시작하기 4일부터 했거든요. 3일날 또 참석하겠다고 또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가 이제 제3자 시각에서 약간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좀 보면은 김기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다 그 포인트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이렇게 하지 않을까. 네. 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참 여러모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만큼 또 치열한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최종 투표율 55.1%. 오늘 당장 일단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컨벤션 효과를 두둑히 누릴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후에 아직까지도 당 내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어떤 시각인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거는 뭐 투표율에서 나타나듯이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컨벤션 효과가 이제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그게 오히려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냐 아니면 후유증에 또 쌓일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 지도부의 리더십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보고요. 전당대회가 저희 입장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이제 뭐 당내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당내가 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의 그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까지 있어서 당 지지율이 최근에 좀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아프게 좀 저 생각하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이제 국민의힘과 여야 간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정치적인 그런 뭐 비전이나 민생의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하는 모습들 가지고 다시 또 국민들이 새로운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우리 민주당도 빨리 이제 당내 혼란들 이제 정비 빨리 이제 수습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빨리 수습해서 여야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협치하는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 끝날지 아니면 1위 후보가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서 12일에 끝날지 조금 뒤면은 그 결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상황 둘러싼 여러 가지 정치권 얘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